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때가 가장 공부를 해야 될 때라고 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핵심 지역들 자, 내가 다음 관심 있는 주부터 지역들. 시작하죠. 네. 네, 온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투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미국 시장은 약간 올랐습니다. 어제는 약간 내렸었죠. 어제는 조금 내렸었고요. 예, 오늘은 또 약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법 시작 후에 장중 등락이 있었지만 4일 연속 그 등락 없이 보합권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봉 자체가 굉장히 작은 그런 봉으로 마감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오늘 새벽에도 똑같이 끝났습니다. 장중에 한번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장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연준 인사들 중에 매파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 인사가 긴축 완화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 둔화 모습을 보면서 금리 인상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인데스가 떨어졌는데 달러인데스 102.6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 여기 환율에서 1,287원까지 떨어졌고요. 위안화가 7.14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위안화가 꽤 많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좀 우호적인 상황이 좀 됐고요. 네.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4.32 많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달러인데스 100일을 언제 봤습니까? 사실 10년만기 국채 수익률도 4.3은 꽤 오래전에 본 숫자잖아요. 우리 원화도 그렇고요.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시장이 큰 움직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쁜 얘기도 크게 반영하지 않고 또 이런 호재성 지표의 변화도 크게 반영이 없이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30일 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76달러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가 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그냥 그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세 기조 유지됐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1.05% 최근에 1% 이상 오른 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이거 삼성전자가 2% 정도 오른 부분 때문에 좀 그래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고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에 걸려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관련 반도체들이 상승을 한 것은 어제 뉴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엔비디아가 12월 중에 삼성전자의 그 HBM 검증 완료하고 곧바로 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할 수 있겠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오르면서 시장의 상승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온디바이스 AI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계속 강세되고 있고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로봇 테마주도 어제 두산 로보틱스도 예. 그죠? 상장 후에 약간 조정받는 것 같더니 그냥 예. 내리달려 버리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것도 우리 그 에코프로 버티절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수급 역량이 어제 신규 상장. 말씀드린 그런 것에 그 지수에 들어가는 부분에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어제는 뭐 특별하게 제약바이오나 방위산업, 조선기자재도 조금씩 올라주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제 좋은 분위기로 시장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521포인트. 우리나라 지수가 21일 날 2,500포인트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계속 2,500포인트 위로 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2,521포인트 올라왔는데 이게 안착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준이 베이지북 공개를 하고요.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속보치처럼 높게 나오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매크로 시황은 미국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4주 연속 11월 급등이 있었습니다. 21일 이후에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사실 매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탄탄하게 계속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매물 소화 과정이 돼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31일 내일 발표될 PC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3.5로 지난달보다 좀 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월가에서 내년도의 전망이 상향되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공교롭게 미국 월가에서 바라보는 내년도의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내년도의 전망들 이런 것들을 지금 뉴스로 가져왔는데 네. 저 끝나고 나서 제가 얘기 끝나고 나서 우리 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김대김 시장 코너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자, 우리 국내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이제 외국인들 매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 이틀 동안은 매도했습니다. 현물은. 그래서 외국인들 거래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은 선물은 매수하고요. 현물은 매도하고요. 콜옵션을 매도하고 주식 선물을 매도합니다. 사실은 이 뒷부분은 거의 대부분 그냥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 주식은 매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 선물도 뭐 주식이니까 그렇게 매도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를 매도하면은 현물 주식을 매도하면 시장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물을 매수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관 쪽에 금융투자에서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걸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리고 외국인은 거기에 현물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 하락이 방어가 되고 종목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 더불어서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수급적 요인으로 종목들이 오른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볼 때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11월에 상승한 종목들 중에 상위 종목들을 한번 제가 몇몇을 불러드려볼게요. 넷마블이 55% 올랐고요. 11월 말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45%, 두산 퓨어셀 45%, CJ 대한통운 36%, 카카오페이 36%, 카카오 35%, 금호타이어 35%, 종구당 34%, HDC 현대산업개발 34%, 크래프톤 32%. 야, 제가 제일 일부러 안 좋다는 얘기 들은 데들만 올랐네. 일부러 이거를 그냥 쭉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하나하나 제가 호명을 한 겁니다. 하나 불러드린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섹터에 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많이 빠졌다 이 정도인 거죠. 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 공통점을 찾는다면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많이 빠져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오른 거예요.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수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이나 MSCI나 여러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시가총액 막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한 축에 있고 또 한 축에서는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인데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이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1월에 이만큼이나 올라오는 종목들이 아니, 발생이 프로그램 되고 매수가 있어요.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코스피에 골고루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진 애들 더 사요? 아예 그렇지는 않고요. 골고루 사는데 근데 얘네들은 왜 더 많이 올라요? 오른 종목들은 매도가 있었고 얘네들은 빈집이기 때문에 매도가 없는 거죠. 오른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은 매도세가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좀 올랐던 친구들은 예. 매도가 들어오고 매도가 계속 차익 매물이 계속 있잖아요. 얘네들은 얘들은 매도할 자가 없어요. 매수자가. 아직 가격이 너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네, 올라온 그래서 거라 이미 팔 사람들은 많이 팔았고 밑에 있는 그걸 빈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시장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 방어가 좀 되고 있는 거고 2,500포인트 위에서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AI의 신규 테마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종목 장세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CB에서 요거 이렇게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이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할 때 시그널을 먼저 준다. 그런 표현을 제가 어저께 드렸는데요. 이 CB의 라가르드 총재가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약 우리나라 돈은 2,400조 정도, 1.7조 정도 유로의 채권 매입 조기 중단 검토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내년 2024년 말까지 가동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지금 1.7조 유로 채권 매입을 지금 해왔습니다. 계속 이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추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만기가 들어오면 다시 그걸 사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는 인상을 하는 건 긴축이잖아요. 채권 매입을 해주는 거는 양적 완화잖아요. 네. 엇갈린 정책을 계속 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제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 라가르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 멈출 수 있고 이제 좀 지켜보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뉘앙스를 비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채권 매입 계속 해주는 거 이거 가지고 계속 똑같이 계속 가져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좀 있었던 거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있다면 거기에 앞서서 양적 긴축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조기에 해서 이것도 완료시킨 상태에서 정상화시키는 사전 조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예. 지금 채권 많이 풀려 있는 거를 예. 지금 회수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빨리 좀 해소를 해서 어느 네. 정도 해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견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 유럽 시장이 좀 빠졌다가 반등을 좀 했어요. 이걸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걱정을 또 하는 거냐면 유럽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유동성 회수를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년도에 대한 정책이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정책적 변화가 생겼을 때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가 30일 온라인 회의 진행하는데 이거 아마도 이번에 추가 감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겠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재미있는 뉴스예요. 블룸버그 외발 뉴스인데요. 올해 배당 ETF 투자 전략은 불발탄이라는 제목입니다. 작년에 시장이 되게 약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배당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배당 ETF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빅세븐의 빅테크로 위주로 그냥 올라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소비주나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차별화되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유틸리티와 금융주에 집중한 배당 ETF DVY 이거 스티커입니다. 올해 마이너스 5.4%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점이 40년 내 가장 공격적인 긴축을 해서 좀 피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뉴스들은 이런 거예요. 역시 주식시장은 상당히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하고 그냥 똑같이 가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뒤에 막 써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볼 뉴스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뉴스가 많았습니다. 어제 좀 한 2% 정도 올랐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트렌드 포스발 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12월 올해 지금 다음 달까지 엔비디아와 테스트 완료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트렌드 포스에서 27일 날 아예 보고서가 HBM 보고서라는 걸 내놨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효율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HBM 공급 업체를 다각화하려고 한다. 이건 뭐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HBM3가 12월까지 검증 완료하고 곧바로 아마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는 어떤 거냐면 HBM3E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내년 1분기에 검증 완료가 되지 않을까. 다음 버전 같은 거죠, 이게? 다음 버전이고요. 예. HBM4는 2026년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게 끝나고 나면은 SK하이닉스 독주에서 삼성전자 납품하지 않겠냐 요 얘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다음 버전인 HBM3E 이제 이걸 쳐다보잖아요. 시장은요. 요거 샘플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7월에 줬고 SK하이닉스는 8월에 줬고 삼성은 10월에 줬다는 거예요. 이게 시차가 다르잖아요. 이게 시차가. 그래서 이거 삼성 이것도 늦은 거 아니야? 요 얘기. 두 가지가 같이 말이 좀 돌아다니는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이크론도 근데 HBM3 요거 좀 잘하고 있어요? 뒤떨어진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또 이쪽 전문가들 이쪽 애널리스트 분들은 좀 뒤떨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여튼간에 지금 네. 조순이
이제 그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 결과에 또 다르겠죠. 자, 이러면서 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랐던 것 중에 네네네.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거에 있었습니다. 이 뉴스는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녔는데요. 삼성전자가 일본 장비사에 2.5D 본딩 장비 그냥 본딩 장비로 하겠습니다. 본딩 장비 16대를 발주했다라는 뉴스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거 테스트 끝나고 엔비디아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벌써 이게 장비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이 오디오 플랫폼 회사인 룬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뉴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요 뉴스와 함께 달린 뉴스들은 뭐냐면 자율주행과 전장 부품이 내년에 전장 부품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제 요 시간 끝나고 저도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두 분 이코노미스트께서 이제 전망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괜찮습니다. 충분히 빨리 끝내놨거든. 할 만큼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요. 요 두 가지 뉴스만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빨리 제가 진행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일단 내년 월가 전망들 한번 볼게요. 내년 월가 전망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맞고 틀린 거를 보시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를 보는 게 네. 중요한 겁니다. 도이치뱅크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IB들에서 내년도에 5,100, 5,300 막 이렇게 얘기 막 해요. 5,000포인트로 돌파하고 신고가 경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 침체 걱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짧고 완만할 것이다. 그리고 고금리와 지정학 리스크는 시장은 이미 반영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쭉 다 읽어 드려볼게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이고요. 블룸버그에서 73명의 이코노미스트 대상 조사를 했는데 내년 5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약 25bp씩 약 4회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 다 인정해요. 네. 다 경기 침체돼요. 그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인 말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지만 연준은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 고금리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요 이제 패드워치의 그 전망이 있잖아요. 요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내년 5월 전망이 이게 지금 월별로 전망이 다 나와 있잖아요. 동결이 43%, 인하가 44%예요. 그러니까 5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내년 5월이. 네. 이게 지금 이 전까지는 인하는 더 낮았겠죠. 훨씬 낮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년 5월을 기점으로 월가는 쳐다보고 있다. 시장을.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이 내년의 인플레 급등세는 종료됐고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 성장은 약해지고 PC는 연말에 한 2% 부분까지 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관료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물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BMO 캐피탈도 꽤 의미 있게 맨날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내년도에 증시 상승을 전망하는데 지금 소위 빅세븐이라고 해서 이 빅테크들 위주로 올랐잖아요. 내년에는 그냥 평범하고 전형적인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에 못 올랐던 전통 우량주들이 보상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시면 요즘에 시장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세론 얘기만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빠지면 또 약세론 얘기들 보도가 훨씬 많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은 실제로 여기 이렇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보다도 네.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쳐다보고 있느냐. 근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경기가 둔화될 것이고 침체되는데 크게 침체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짧은 침체가 될 거고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기로 짧게 들어갈 거니까 물가는 떨어질 거고 물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보면서 금리 인하는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제 의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올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터치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환율이 1340원, 1350원 여기까지도 갔잖아요. 다일랜드스가 107까지도 가고 그랬잖아요. 위안화도 뭐 7 위안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막 7.36까지 가고 막 그랬잖아요. 보시면 금리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환율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물론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시장이 이 상태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올해 뭐 어떤 새로운 신규의 뭐 분쟁 지정 리스크도 있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매크로 지표를 보면 우리 지수는 지금보다 한참 더 아래 있어야지 맞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속 있는 거는 시장이 뭔가를 바라보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다면 시장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어요. 네.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부 다들 위쪽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조금 지금보다 좀 좋지 않겠냐 내년에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우리 뭐 총선 있고 미국 대선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면서 만약에 시장이 내년에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 뒤통수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제가 경험적으로는 네, 그렇게 좀 내년 생각해서 시장이 만약에 좋다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느껴져요. 이런 것들 계속 읽으면서 네. 그런 것들 좀 느껴진다 말씀드린 거. 요거는 그냥 제 의견 드린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월가에서는 이런 흐름을 원하는 거죠. 이런 흐름을 좀 바란다라는 쪽으로 얘기했고 이거 틀리면 시장은 텐트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시장을 볼게요. 증권사 7곳의 2024년 전망에서 이제 이거 뉴스가 나온 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이 굉장히 제일 높고요. 2,810 보고 있고요. 다른 데들은 2,800에서 2,750 요즘 보고 있고 교보는 제일 낮게 보고 있고 교보가 좀 낮게 봤죠. 지금 2,540이에요. 네, 2,500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나오셨잖아요. 우리 리서치센터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김영렬 센터장님. 예. 그리고 다른 쪽은 2,200 뭐 이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낮게 보는 쪽이 뭐 이게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이 분포 구간을 보면은 지금이 2,540이지 않습니까? 2,500포인트잖아요, 지금요. 그럼 정말 위로 굉장히 소심하게 보는구나. 상방은 거의 뭐 예? 별로 없어요. 위로 이거 사실은 정확하게 약간 반이에요. 2,500에서 300도 하면 2,800 있고 300빼면 2,200이잖아요. 아니 KB증권은 근데 저 하단을 안 놓은 거예요? 예, 여기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상단만 그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의 전망을 지금 증권사들이 올해 물론 증권사 리서치에 있는 직원분들이 하도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목소리를 좀 세게 안 내려는 경향을 좀 갖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년을 아주 좋게 보지도 못하고 또 아주 뭐 나쁘게 보지도 못하고 뭔가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마땅치 않고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500이니까 약간 위쪽 보고 있잖아요. 약간 위쪽 보고 있는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자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는 공매도 금지하고 하나는 반도체 회복이에요. 반도체 회복이 안 되면 이거는 다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이익단이요. 예,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상고하저를 많이 전망을 하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이제 성장주하고 수출주가 강세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고하저를 보는 이유도 잠깐 팁을 드리면 하반기에 아까 그 우리 월가 자료들 봤잖아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 시장이 막 확 환호하고 뜰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부터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서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불확실성 요인은 고금리 환경, 경기 둔화, 선거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주 크지 않아요. 아주 이렇게 작은 범위 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월봉으로 보면 제가 월요일이나 금요일만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중대한 위기가 발생됐을 때 박스권을 하락을 뺐다가 그랬다가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올릴 때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새로운 박스권을 레벨업이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요. 그런 이벤트가 빅 이벤트가 없이 막 굉장한 충격이 없을 때는 네. 우리 시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 안에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박스권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더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됩니다. 자, 내년의 전망에 대해서 또 네. 올해 말과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김한진, 그러시죠. 김영희 박사님과 함께 또 좀 네.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 전해주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